이 교수의 영화학교 51번으로는 8개 산 펠릭스 반 그레닝이엔의 감독의 작품이었습니다. 이 글을 쓰게 된 이유는 라이브러리 톡에서 비평의 시대는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포스트 모던이 거의 다 때려 부셨습니다. 이 말 때문에. 어, 나는 정성일 영화 평론가의 말 때문입니다. 이 교수의 영화 읽기 시리즈, 이 시리즈가 속해 있는 유튜브 채널, 이 교수의 조건 없는 학교의 목표가 뭐냐면 바로 포스트 모던 시대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이기 때문입니다. 지도자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는 할 수 없이 이제 대답을 해야 되는 입장이 된 거죠. 안 들었으면 몰라도. 그러니까 제대로 된 포스트 모던 이론이라면 포스트 모던 이론은 잘못 알고 가 있는 것 같아요. 기존의 근대적 담론 체계를 때려 부수는 역할을 하는 것 같지만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진짜는 아니란 말이죠. 사실은 근대적 담론 체계를 감싸고 넘어가는 포월의 전략을 택하는 거예요. 부수는 게 아니라 감싸고 넘어가는 거죠. 포함하는 거죠. 바로 요거 영화를 보기 전에 같은 날이었는데, 지난 일요일이었나, 지지난 일요일이었나, 어, 히로세 나나코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 책 종이 가위를 봤어요. 내용이 이래요. 일본 출판계의 이건 시놉시스예요. 존경받는 책 디자이너 기구치 노부요시. 직접 종이를 자르고 붙이고 구겼다 펴는 수작업을 통해 평생 15,000권에 달하는 책 표지를 제작했다. 그의 작업 방식과 책을 대하는 태도는 예술이라 말할 수 있지만 그의 생각은 좀 다르다. 아버지가 책 디자이너였던 히로세 나나코 감독의 시선을 따라 기구치 노부요시의 장인 정신을 들여다본다. 자, 갑자기 다른 영화를 인용하는 이유는 이 다큐멘터리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기구치 노부요시가 자신의 삶의 결론처럼 말하는 진짜 마지막 장면에서 30년의 성공이었지만 성취감이 없어요. 라고 느닷없는 고백을 해요. 참 멋있게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얘기하고 그러는데 마지막에 그래요. 이게 이제 정성일 영화 평론가의 좌절감하고 맞닿아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기구치 노부요시의 좌절감은 책의 시대가 지금 저물어가고 있죠. 일본은 책을 되게 좋아하는 나라죠. 그렇지만 거기서도 그런 걸 느낄 거예요, 아마. 책의 시대가 저물어가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책 디자인이라는 거가 본격 예술은 아니죠. 음, 그러니까 그래서 15,000권에 관한 책 표지를 제작 이렇게 많이 그죠? 상업적 성공에 봉사하는 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술가 개인의 자부심에 문제가 생긴 거죠. 자기가 이제 성공한 사람이 이런 걸 느끼겠죠. 실패한 사람은 모르겠지만 이 사람 대단히 성공했으니까. 그러니까 개인적인 문제에 속한 거죠. 이거는 그죠? 개인적으로 내가 이렇게 예술가로 성취했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이런 거가 아깝단 말이죠. 그러나 비평의 담론이 아닌 음미의 능력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비평을 거의 방기하다 그러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미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 더 중요했다는 정성일의 선언은 내용은 내가 자세히 은용할 필요는 없죠. 정성일 평론가의 몫이니까. 어쨌든 그 주장 말이죠. 그 탈근된 비평 담론이 가능한지 묻는 공적인 과제인 거죠. 탈근대 시대에도 비평 담론이 가능하냐? 나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난 안 된다. 라고 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교수의 영화평론에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영화평론의 장에서 탈근대 시대를 비평 담론의 모델 이게 또 지금 해왔는데 쭉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은 8개의 산으로 제시해야 된다는 의무감이 생긴 거죠. 그런 말을 들으면서 이제 듣고 나니까 안 쓸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거기다 붙여서 비평적인 노력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또 하나가 있는데 그 하나는 뭐냐면 왜 비평적으로 이 영화를 읽어야 되느냐? 이 8개의 산이 2022년도 칸네 영화제에서 심사위원장상을 받았어요. 이 칸네 영화제가 비평적인 이유로, 비평을 분석해서 비평적인 이유로 이 영화를 인정했단 말이에요. 그지?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해석 수준이 필요한 거예요. 왜 필요하냐? 그거에 도달해야 그런 해석 수준이 뭔지 알아야 포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국 영화가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분석을 해봐야 되는 이유가 또 하나 생긴 거죠. 그래서 길게는 설명할 시간이 뭐 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 짧게 설명해 보면 이 칸네 영화제가 8개의 산을 비평적으로 높이 평가한 이유 이거를 두 가지 측면에서 추정을 해보려고 그래요. 이 두 가지 측면이 우리가 이 되게 한국 영화가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에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에에올이라고 요새 번역을 말하는 짧게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 작년 또 히트작이죠. 2002년도 아카데미상을 스루 휩쓸었죠. 영화적으로 증명했지만 비평적으로는 아직 충분히 설명해내지 못한 게 뭐냐면 동양 불교 사상의 서구 문법적 해석이죠. 동양 불교 사상을 서구 문법적으로 성공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그렇게 아카데미상을 많이 받았거든요. 영화적으로. 비평적으로는 아직 그걸 충분히 설명을 못 해냈는데 나도 안 하고 있어야지. 왜냐면 확실하게 말하기가 좀 어려워요. 조금 더 기다리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동양 불교 사상의 서구 문법적 해석이라는 지금 대세가 된 애올 때문에 대세가 된 그런 거를 해낸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의 성공 사례라고 보여진다. 이 사람들도 이런 거 관점에서 성공한 것 같아. 그래서 깐네에서도 우리도 심전전상상 이라고 준 것 같아요. 어? 같은 레벨에 도달했으니까 에어라고 아카데미에서 상 받은 거고. 그건 어떤 거 있으냐면 브루소의 자살에 가까운 눈사태 사망. 눈사태로 죽었는데 죽기는 그게 이제 그 눈사태가 올 줄 몰랐을 리가 없단 말이죠. 그 자살에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집에서 죽질 않고 수제 스키를 타고 집을 떠나 죽었어요. 못 찾는 거죠. 그래서 그 영화에 보면 그 집 죽었다고 추정이 돼서 왜냐하면 눈사태에서 집이 눈으로 덮였으니까 이제 구출하러 헬리콥터가 떠서 집의 지붕을 자르고 안으로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거기 없었어요. 그러니까 추정할 수 있는 거는 수제스키를 타고 피에트로가 앞에서 보여줬거든요. 수제스키를 타고 그 눈덩이에서 돌아다니는 걸 보여. 피에트로가 놀라고 쳐다보거든요. 그러니까 수제스키를 타고 집을 떠나서 늦은 밤이 될 때까지 자기 시신을 찾을 수 없게 한 거죠. 의도적으로. 그걸 의형제 피에트로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자기는 봤으니까, 수제스키도 봤으니까. 그리고 자기가 말했던 거예요. 뭐, 티베트의 조장. 조장은 그 새의 먹이가 되는 거죠, 몸이. 그 육신의 몸을 자연에 바치는 평화로운 죽음의 형식이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서양식의 그 죽음의 방식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동양적인 불교적인 그런 거에 가까운 거죠. 그게 하나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물론 더 중요한 불교 사상의 성공 사례는 주인공인 피에트로가 구현을 당연히 해야겠죠. 두 사람밖에 없으니까 피에트로가 불교적으로 죽고 브루노가 피에트로가 불교적으로 산다면 바로 그 성공 사례가 되겠죠. 거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만다라예요. 8개 산과 8개의 바다로 둘러싸인 수미산. 그 이미지죠. 그래서 빙빙 바깥을 돌다가 수미산은 이제 그 핵심 진리에 도달하는 거죠. 이게 이제 불교의 만다라 형식인데 이 형식이 이 영화에서 2번씩이나 언급이 되고 그 만다라 형식이 피에트로의 삶으로 어떻게 묘사가 됐냐면 희망을 찾아 평생 밖으로 돌아다니다가 집에 돌아와 결국 찾아내는 파랑새 신화. 파랑새가 그러니까 희망의 파랑새가 집에 있는데 뱅뱅 돌다가 다시 오는 거 있죠? 그런 걸로 해석이 돼요. 그게 이제 당시 파랑새 신화로 해석되는 게 아니라 불교적으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동양 불교 사상을 서구적으로 해석한 거죠. 피에트로가. 피에트로의 아버지가 집착하였고 피에트로와 더불어 브루노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집착해왔던 최종적 희망의 상징이 뭐냐면 이탈리아 그 알프스의 시골집이죠. 그 재건축한 거. 이게 이제 상징적인 희망의 수미산이죠. 그리고 또 하나 칸네 영화제가 8개 산을 비평적으로 높이 평가한 것으로 추정된 또 하나의 이유는 당연히 이 영화의 포스트 모던 발견대성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걸 설명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걸 무시할 수가 없단 말이죠. 나라와 근대 핵가족을 일으키죠. 브루노는 결혼해서. 어, 이 근대 핵가족은 문제가 뭐냐면 포스트 모던 시대니까 필연적으로 해체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어요. 브루노의 잘못이 아니라 시대의 잘못이죠. 근데 피에트로는 근대 낭만적 사랑을 집착해서 벗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애인이었죠, 라라가. 근데 배신을 한 거죠, 쉽게 말하면. 근데 그래서 이제 브루노가 걱정이 돼서 피에트로한테 전화하는데 신경도 안 써요. 나는 너 그래서 네 애인이었던 것 같아서 전화를 했다 하고 되게 친구가 걱정을 하면서 전화를 하는데 피에트로는 어 우리가 그래 보통 그렇게 그래 되면 이제 우리도 이게 상관관계 이렇게 되겠죠. 근데 신경도 안 쓰고 뭐 그딴 얘기를 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나중에 보면 진짜로 그런 것 같아. 그리고 또 자기 애인 티베트의 연인 아시니하고의 관계에서도 둘이 되게 진짜로 낭만적으로 사랑하는 것 같은데도 구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이탈리아를 왔다 갔다 해요. 어, 이 티베트 이탈리아가 얼마나 뭡니까? 근데 친구 만나러 간다고 가버린다니까. 그럼 몇 달 동안 없고. 너나 없는 근대의 낭만적 사랑의 융합의 방식이죠. 그건 아닌 것 같죠? 보통 요새 우리 한국의 애인들한테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이건 당장 끝나는 거죠. 낭만적 사랑을 하고 있는 사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벗어나서 포스트 모던 시대를 위한 새로운 사랑의 관계를 모색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맨 마지막 장면에 보면 둘이 사이가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이러한 탈근대성, 이것도 이제 이쪽의 탈근대성이죠. 그런 모색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당연시해온 근대 핵가족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그게 뭐가 있냐면 그게 내재한 게 뭐냐면 너나 없는 융합이죠. 아버지가 하는 대로 같이 하고 아들이 하는 거 아버지가 당연히 해주고 그거의 갈등을 피에트로가 극복을 해요. 피에트로가 극복하는 방식이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그걸 안 믿는 거죠.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사춘기가 됐을 때 피에트로가 아주 나이가 많지도 않은데도 아버지와의 여름 등산 여행을 거부해요. 근데 그거 아주 뚜렷하게 거부해요. 당신 좋아서 하는 짓이지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를 되게 싫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나중에 확실히 드러나듯이 등산 자체를 싫어가 아니었던 거예요. 중요한 거는 아들자의 독립주체적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내한테 왜 안 물어봤냐? 이 하나의 이유로 안 가는 거죠. 말이 됩니까? 근데 말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근대 핵가족이라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으니까 그럴 거예요. 실질적으로 피에트로의 또 다른 이름이 브루노가 부르는 베리오예요. 베리오는 이렇게 베리오가 따로 부른다는 거는 브루노의 형제가 됐다는 거죠. 그 브루노의 형제가 의형제라고 말할 수 있어요. 둘이는 거의. 저건 아니에요. 그 동성애는 아니에요. 그리고 브루노는 그러니까 브루노가 뭐가 되냐면 피에트로의 아버지의 상상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피에트로하고 형제가 됐으니까 의형제 상상의 형제가 됐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상상의 아들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브루노와 피에트로 아버지 사이에는 나중에 드러나듯이 부자 관계의 경험으로 실체화가 돼요. 진짜 부자 관계가 돼요. 그리고 그런 경험을 하고 그런 거가 진짜 실체화가 되는 거죠. 브루노의 피에트로 아버지와의 부자 관계 경험은 이거는 어떻게 작동을 하냐면 근대 이데올로기의 내부에서 작동을 해요. 그러니까 근대 이데올로기의 내부에서 아버지와 아들 그런 식으로 그런 유사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근데 핵가족 제도는 생각해 보세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예외적인 경우가 있죠. 뭐냐면 입양 같은 거. 그럼 법적으로 인정하지만 동성애 결혼이나 비결혼 동거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어떻게 해요? 이 비공식적인 가족 관계의 형성을 인정해요? 인정하는데 어려움을 겪죠. 그러니까 이 근대적 차원에서의 브루노의 피에트로 아버지와의 부자 관계의 경험. 이건 어떻게 돼요? 이거는 내부 모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응?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가족 관계에서. 그러니까 내부 모순이니까 어떻게 돼요? 언젠가는 안에서부터 파괴돼. 대파될 운명을 갖는.
제도가 인정하지 않는 존재를 부정하는 그런 관계를 유지하려고 그러니까 그게 잘 될 리가 없죠. 바로 이 부분이야말로 브루노가 극복하지 못한 지점이에요. 이 부분을. 그래서 결혼도 그런 거죠. 그래서 나라와의 결혼 생활을 최종적으로 유지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돼요. 근대사회도 그걸 인정할 수가 없는, 유지할 수가 없는 능력을 가진 거죠. 왜 그걸 브루노는 스스로 자기를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단순한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어? 난 단순해서 너처럼 이렇게 복잡한 생각을 못하니까 그건 자기의 순박한 언어로 그렇게밖에 설명을 못하는 거죠. 그런 거예요. 최근의 포스트 모던은 복잡해요. 기본적으로. 단순하게 생각하면 무조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피에트로도 사춘기의 피에트로는 안 돼요. 근데 그거는 근대를 배척했잖아요. 그렇게 배척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일단 시작일 뿐이지 근대를 포함하면서도 초월하는, 즉 포월하는 포스트 모던 사상은 근대의 현실을 감싸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하여 근대 핵가족 제도를 전면 부인하듯이 티베트로 떠났던 피에트로가 사춘기 피에트로를 떠나서 바깥을 돌죠.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자신의 포스트 모던한 삶의 의미를 완성하기 위해면 어쩌려면 어떻게 돼요?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어색하고 힘들어요. 어색해야죠, 맨 처음에. 다시 돌아와야만 했던 거예요. 이 브루노에게 베리오이기도 했던 거죠. 그러니까 피에트로는 이중자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자아가 의미가 있어요. 그 이중자아를 버리지 않고 갖고 있죠. 왜냐하면 돌아와야 되니까. 이중자아는 브루노의 상상의 아버지, 그러니까 피에트로의 아버지죠. 그 사람의 유언에 따라 시골집을 재건하려는 여러분의 건축 사업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동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는 거죠. 브루노에게는 자기에게는 없거나 없는 것보다 못했던 근대 핵가족의 아버지의 복원 사업이지. 브루노한테는. 브루노한테는 자기 아버지가 없었는데 아버지가 있으니까 그 아버지가 나한테 했던 얘기니까 그 아버지가 했던 유언을 따라간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나 피에트로는 달라요. 입장이. 이제 티베트라는 포스트 모던 담론을 바탕으로 이게 티베트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탈근대의 서구가 그 찾은 어떤 하나의 담론이죠. 그걸 이제 서구식으로 해석한 거지만 그래서 그런 포스트 모던 담론이 있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근데 아버지의 마음 그다음에 브루노의 마음을 감싸고 넘어갈 수 있는 입장이 되는 거지. 둘 다 이해하고 감싸고 넘어가는 거, 버리지 않고. 그래서 아버지의 그 등산을 받아들이는 거죠. 이게 정성일 영화평론가가 그러니까 우연히 참석했는데 우연히 참석했던 라이브러리 톡에서 정성스럽게 인용하는데 뭐냐면 원저자. 이게 원저자가 있는 건 원저작을 그대로 한 건데 아버지 이야기를 쓴 이유에 아버지 당연히 아버지 얘기 썼겠죠. 그 영화에서는 영화 8개의 산 속에서 피에트로가 8개의 산이라는 책을 씀으로써 응? 자신의 포스트 모던 사상의 틀을 마련했던 이유예요. 이 이유 두 개가 겹쳐요. 그래서 이 정서일 영화평론가가 이 그 원저자의 8개 산의 내용을 정서롭게 이용한단 말이죠.